네, 안녕하세요. 에코백 해설강입니다. 오늘 강의는 91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용부터 보도록 할게요. 마이트랄 스테노시스와 연관되는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세컨더리한 체인지를 물어봤습니다. 도플러 파인딩에 있어서 류마틱 마이트랄 스테노시스라는 키워드가 보이고 있습니다. 연관되지 않는 파인딩을 찾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번 보시면 어브노멀하게 인터벤트리큘러 septal이 움직인다. 보통 이제 하트 중간에 있는 레프트 벤트리클과 라이트 벤트리클 중간에 있는 중격이 이렇게 더 움직임이 생긴다는 건데, 의미하는 바가 이제 라이트 쪽에 있는 하트의 압력이 증가했을 때 이런 현상들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쪽으로 혈액이 가지 못하니까 되돌아가다가 라이트 쪽으로 압력이 올라가게 되면서 더 높은 압력이 올라가는 순간 septal을 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A번 마찬가지로 스테노시스에 연관될 수 있는 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음 이제 B번 보시면 라이트 하트의 어떤 크기가 증가할 수 있겠죠. 그쪽에 이제 많은 양의 혈류가 되돌아가면서 유입이 되면서 압력도 올라가게 되고 거기에 따른 크기 변화도 생길 수 있겠습니다. 다음 C번 같은 경우는 이제 삼천판 역류가 더 증가한다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그쪽에 혈류량도 증가하게 되고 양쪽 사이즈가 또 늘어나기 때문에 역류하는 양도 증가할 수 있겠습니다. D번 보시면 레프트 벤트리클은 딜라테이션 되지 않는다고 설명드린 적이 있었죠. 이제 90번 문제와 좀 비슷한 부분인데, 혈액을 처음부터 레프트 벤트리클 쪽으로 유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벤트리클 자체에 확장을 일으킬 만한 어떤 요소가 없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혈액이 과도하게 유입이 된다면 이쪽에 늘어날 수 있는 이유가 있겠지만, 혈액 자체가 잘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딜라테이션 되는 상황은 좀 맞지 않는 보기로 선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마이트랄 스테노시스와 연관되는 내용들이고요. 파인딩과 관련된 내용들도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9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봤을 때는 여전히 마이트랄 스테노시스 또 연관되는 부분인데요. 여기는 도플러와 관련된 부분과 또 연관되는 부분이네요. A번 보겠습니다. 증가한답니다. 이 벨로시티가 증가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보통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마이트랄 스테노시스와 연관되는 키워드 중에서 캔들 사인이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쪽에 워낙 문이 좁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혈액이 높은 압력으로 강하게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칼라 도플러를 사용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마치 촛불처럼 보이는 캔들 사인이 관찰되게 되는데, 순간적으로 첫 번째 급속 충만기 때 다량의 빠른 속도로 혈류가 유입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좁은 곳에 혈액을 빨리 넣어주기 위해서 첫 번째 이 벨로시티가 증가하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되고요. 따라서 보기를 바꿔서 보통 이제 EAB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 벨로시티는 증가하지만 A 벨로시티가 눈에 띄게 증가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잘 기억하시고요. 보기 중에서 A 벨로시티가 증가했다 이런 표현 나오면은 해당되지 않는 내용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또 생리학적인 현상 때문에 이 벨로시티가 증가할 수 있겠고요. B번 같은 경우는 문제 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이죠. 마이트랄 밸브 에리어가 증가한다는 말 자체가 스테노시스와는 반대로 볼 수 있는 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일단 B번이고요. C번 보겠습니다. C번도 자주 출제랑 연관이 되는 부분인데요. 프레쉬 하프 타임이라는 개념도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죠.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파형이 나오는 게 정상적인 파형인데, 좀 이쪽 떨어지는 점을 F라고 하게 되는데, 입구가 좁다 보니까 들어갈 때 원활하게 혈액이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쭉 길게 늘어지게 됩니다. 보통 첫 번째 있는 값에서 위의 값을 100이라고 했을 때 50으로 떨어지는, 이제 압력이 50으로 떨어지는 그 시간을 이제 프레쉬 하프 타임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신 건 정상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시간이 얼마 안 걸리죠. 근데 만약에 입구가 좁아지게 돼서 혈액이 지속적으로 쭉 밀어 들어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100에서 50까지 떨어지는 시간도 같이 증가하게 돼요. 따라서 기본 개념이 이렇고요. 정리해보면 프레쉬 하프 타임 자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제 마이트랄 밸브 에리어는 점차 좁아지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공식으로 바꿔서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겠는데요. 네, 프레시 오프 타임 주고 이런 식으로 마이트랄 밸브 에리어를 구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220이라는 값만 기억해 두시면은 보통 이제 값은 다 주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프레시 오프 타임 값을 주고 마이트랄 밸브 에리어를 구하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비교적 간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출제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라서 공식을 꼭 암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 살펴봤고요. C번도 이제 해당이 되는 부분이었고, D번 같은 경우는 터뷸런스 마찬가지죠. 그쪽에 좁은 부분으로 혈액이 들어가다 보니까 와류 현상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B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93번 내용 보겠습니다. 아까 앞서 봤던 프레시 오프 타임과 연관되는 부분이라서 간단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브노멀한 상태를 물어봤어요. 마이트랄 밸브 프레시 오프 타임이 어브노멀한 상태를 물어본 겁니다. 앞서 말한 공식이 이제 pH-T분의 220이라는 공식이 있었는데요. 봤을 때 마이트랄 밸브 에리어가 어브노멀한 상태로 되려고 한다면 밑에 있는 분모값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여기 있는 에리어는 점차 감소하게 되겠죠. 그래서 협착이 심각한 상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보기에 있는 값 중에서 220을 넘거나 근접한 값이 이런 어브노멀한 상태를 의미하는 또 보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이제 400까지 포함되어 있는 D번이 정답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기준값을 알고 있으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유형의 문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94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경험을 통해서 푸는 문제거든요. 보시면 이제 디셀레이션 타임인데 DT 타임이라고 하죠. 보시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버인 교재라든지 다른 이론 교재에서 특별하게 공식적인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이론 교재에서 부족한 부분을 이제 문제풀이를 통해서 새롭게 또 이제 입력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순히 이 문제를 한번 풀어봄으로써 또 새롭게 암기하는 부분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지금 디셀레이션 타임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이 포인트에서 가장 아래까지 떨어지는 시간입니다. 총 시간인데 마찬가지로 이 타임이 길면 길어질수록 스테노시스를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간단한 공식이 있어요. 지금 문제 같은 경우는 이 값을 주고 프레시 오프 타임을 구하라는 문제인데 보시면은 DT에다가 디셀레이션 타임에다가 0.29를 곱해주게 되면 프레시 오프 타임 값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 공식만 간단하게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교재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고백 문제 풀이하면서 다시 한번 잘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값을 계산해 보면 232라는 값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추가해서 pH 구한 다음에 마이트랄 밸브 에리어까지 구하라는 문제를 낼 수 있겠죠. 간단하게 220에다가 방금 구한 값을 넣게 되면 이제 값을 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응용해서 또 문제도 한번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이제 95번 보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내용은 이제 메인 프레셔 그라디언트라는 개념인데요. 보통 이 부분까지는 잘 언급되지는 않는데 또 간단하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스펙트럼을 얻게 되면 이런 식으로 파형이 나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보통 장비 내에서 트레이스에서 값을 구하게 되죠. 라인을 따라 쭉 그려주게 되면 자동적으로 민 프레셔 그레디언트나 또는 피크 프레셔 그레디언트 값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타임, 벨로시티, 인테그랄 값도 같이 얻을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민 프레셔 같은 경우는 보통 수치가 어렵지 않아서 마이트랄 스테노시스 의심이 될 때 보통 기준값이 마일드한 경우가 이제 4보다 좀 적을 때 4보다 적을 때는 마일드한 상태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4에서 8 정도 될 때는 이제 모더레이트로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심각한 상태. 그러면은 시비어한 상태를 보시면 이제 10보다 올라가게 되면 시비어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수치 몇 개만 암기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마이트랄 스테노시스가 있을 때 민 프레셔 그레디언트가 4보다 적으면은 마일드한 상태, 10보다 높으면 이제 시비어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준값을 먼저 인지하시고요. 보시면은
주어진 값이 이제 22라는 값이 눈에 띄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민 프레셔 그라운드 값이 이제 구해진 값이 22라는 얘기인데요. 결과적으로 10보다 큰 값이죠. 20이라는 값은. 따라서 이제 D번, C번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중간값 같은 경우 좀 애매하기 때문에 아마도 가장 마일드하거나 또 위중한 상태를 물어보는 이런 수치를 묻는 문제 같은 경우는 두 가지에 대해서 다룰 수 있는 확률이 또 높다라고 예상이 되어지고요. 좀 간단하게 암기할 수 있는 수치 같은 경우는 잘 바로 정리해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코백 해설강입니다. 오늘은 96번부터 문제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이트랄 밸브와 연관된 내용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시비어한 상태의 마이트랄 스테노시스에서 나타난 어떤 변화 상태가 아닌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A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네, 저번 강의 때 이제 민 프레셔 그래던트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시비어한 상태는 이제 10보다 높은 압력일 때라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맞는 보기로 볼 수 있고요. B번 같은 경우 마이트랄 밸브 에리어가 1보다 적으면 굉장히 좀 위중한 상태로 또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C번 같은 경우가 이제 정답으로 볼 수 있는데요. 지금 피크 벨로시티가 1.3보다 이제 크다는 것은 증가되어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마이트랄 스테노시스가 있을 때는 A 웨이브보다는 E 웨이브가 눈에 띄게 증가한다라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죠. 캔들 사인까지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요. 따라서 이 부분에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함정이 있는 부분이죠. 또 글자 하나 차이로 정답이 바뀔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시험 보러 가시면 RDCS 같은 경우는 컴퓨터로 문제를 풀고 아무래도 영어이다 보니까 이런 사소한 글자 같은 경우도 잘 챙겨보는 훈련하시는 게 또 중요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D번 같은 경우 프레셔 업 타임에 대한 개념이 나왔었죠. 보통 220보다 값이 좀 더 크게 되면 마이트랄 밸브 에리어가 1보다 작아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좀 위중한 상태로 분류해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보통 MS 쪽, 마이트랄 스테노시스 쪽에서 나오는 두 가지의 또 계산법이 나오게 되는데 보통 측정하는 방법 중에서는 두 가지입니다. 플래니메트리법, 직접 측정하는 방법이죠. 에리어를 직접 그리는 방법과 프레셔 업 타임을 통해서 이제 에리어를 구하는 방법, 이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계산 문제 출제 가능성이 있는 이 부분에 관련된 또 계산 문제는 꼭 한번 풀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96번 문제 풀어봤고요. 다음은 9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문제가 굉장히 길죠. 그래서 보통 이런 문제 만나면 해석부터 걱정하게 되는데 오히려 문제가 길면 얻어낼 수 있는 정보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을 먼저 기억해 두시고 여기서 도움이 될 만한 키워드만 잘 골라내시면 돼요. 일반적인 에코 검사를 하고 있네요. 검사를 하고 있는데 약간 작고 모바일, 움직임성이 있는 부분들이 관찰되어진대요. 마이트랄 밸브, 리플렛 끝쪽에 단순하게 마이트랄 밸브가 있으면 리플렛 끝쪽에 같이 따라 움직이는 어떤 구조물들이 좀 보여진답니다. 끄트머리 쪽에. 그리고 플러 벨로시티가 이 벨로시티가 증가되어 있고요. 이런 단서들은 이 벨로시티가 증가되어 있고 지금 프레셔 업 타임이 180 정도 나온다 그랬죠. 이런 증거들은 따로 얘기하지 않더라도 마이트랄 스테노시스가 있다라는 부분을 언급해주는 그런 단서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게 되는데요. 보시면은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노인이라는 표현이거든요. 노인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것은 어떤 퇴행성 과정과 연관되는 키워드를 선택하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노인을 검사했는데 밸브 끄트머리 쪽에 뭔가 달려있는 것 같고 이로 인해서 마이트랄 스테노시스가 생겨지는 것 같다. 연관되는 어떤 진단명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노인이라는 가정하에 대표적인 퇴행성 과정으로는 마이트랄 애뉴라 카시피케이션이 있죠. 마이트랄 밸브 애뉴라 끝쪽에 이제 석회화가 진행이 되면서 밸브의 움직임을 방해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합병증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봤을 때 지금 제법 조금 값이 높죠. 180 값을 구하게 되면은 12호까지는 아니더라도
1보다 조금 큰 값이기 때문에 아마도 모듈레이트에서 좀 12호 정도 갈 수 있는 내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여기 있는 내용들을 잘 유추해서 같이 연관되는 단어를 잘 선택하는 게 좋은 방법이고요. 절대 문제가 길다고 해서 또 풀이에는 어렵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98번 문제에 이제 들어가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마이트랄 리거지테이션과 연관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마이트랄 스테노시스는 끝났고요. 여기서부터는 MR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간단하게 좀 생리학적인 부분들을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레프트 아트리움과 이제 레프트 벤트리클이 있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쪽에 있는 밸브로 혈액이 먼저 들어갔다가 쭉 들어갔다가 다시 일부가 되돌아가는 겁니다. 뒤로. 앞서 배웠던 마이트랄 스테노시스에서는 처음부터 입구에 혈액이 들어가지 못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레프트 벤트리클 쪽에서 받게 되는 영향이 없어서 사이즈는 거의 노말로 볼 수 있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혈액이 들어왔다가 다시 되돌아나가기 때문에 레프트 벤트리클과 아트리움 두 쪽 다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다. 이 점 먼저 차이점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단순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레프트 벤트리클이 어떤 집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집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한 달에 생활비가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처음에 100만원이라는 돈을 줬다가 갑자기 50만원의 돈이 새 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결국 남아있는 돈은 50만원 밖에 없게 되는데 그러면 심장이라는 부분은 전신에 혈액을 내보내줘야 되는 의무가 있죠. 그렇게 되면 그 다음번에 50이 나갈 걸 계산을 하고 처음부터 150의 혈액으로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레프트 벤트리클이 더 많은 혈액을 받기 위해서 어떤 변화를 보이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부분들 레프트 벤트리클과 아트리움 양쪽의 변화를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혈액이 뒤로 새 나가기 때문에 이제 풀모나리 베인을 통해서 다시 역류할 수 있겠습니다. 역류한 혈액들은 다시 렁으로 돌아가게 되고 또 세컨더리한 더 반응이 생길 수 있게 되는데요. 아마도 렁 쪽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호흡과 연관된 어떤 질병 증상들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호흡 곤란이라든지 또는 폐 부종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연관되는 키워드 같이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역류에 대한 설명 드렸고요. 바로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아나토믹하게 생기는 역류가 아닌 것을 찾는 문제예요. 이 얘기는 밸브 자체가 문제가 생겨서 역류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원인에 의해서 2차적으로 생기는 어떤 역류를 구분해라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나토믹하게 생기는 역류 같은 경우는 어떤 밸브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죠. A번부터 보겠습니다. 보시면 마이트랄 애뉴라 카시피케이션 밸브 자체에 석회가 끼게 되면서 역류가 유발되는 상태입니다. 맞는 보기로 볼 수 있겠고요. 다음은 프롤랩스 승모판 일탈증이죠. 밸브 하나가 순간적으로 잠깐 나갔다가 되돌아오는 일탈증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마찬가지로 문 한쪽이 잠깐 열려지기 때문에 역류가 생길 수 있겠습니다. C번 같은 경우는 럽처되는 거죠. 이쪽이 파열돼서 이제 문 하나가 완전 고장나 버리는 상태로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직접적으로 문이 고장나는 어떤 질병들에 대해서 해당되는 부분이었고요. D번 같은 경우는 이제 확장성 심근병증인데 레프트 벤트리클이 여러가지 원인에 의해서 확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쪽에 있는 이제 애뉴라와 이쪽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서로 맞닿아지는 부분이 멀어지면서 역류가 생기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밸브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다른 세컨더리한 원인에 의해서 역류가 생기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기능성 역류라고 해요. 기능적 역류 비슷한 얘기인데 펑셔널 MR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밸브 자체에 문제는 없으나 다른 원인에 의해서 생겨지는 역류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D번으로 구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크로닉이라는 표현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보통 MR 같은 경우는 어큐트와 크로닉 두 개로 나눠집니다. 급성과 만성으로 구분되게 되는데 보통 만성이라는 키워드가 나오게 되면 어떤 2차적인 변화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레프트 벤트리클에서 레프트 아트리움으로 혈액이 새고 있습니다. 만약 어큐트하게 새면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레프트 아트리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따라서 육안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정상과 비슷한 상태인데, 크로닉한 상태라는 것은 장기간 동안 지속된 어떤 혈액의 역류이기 때문에 레프트 아트리움이 점점 커질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혈액을 계속 담다 보니까 이쪽에 압력이 올라가면서, 따라서 크로닉이라는 표현 자체는 어떤 세컨더리한 어떤 체인지가 있어주는 상태라는 어떤 키워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이제 A번부터 보겠습니다. 류마틱 하트이즈. 이쪽에는 밸브 자체에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뭐 서로 유압되기도 하고 협착과 역류가 동시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밸브 자체에 어떤 변성을 주는 어떤 2차적인 변화가 생기게 되죠. B번 같은 경우는 밸브 자체에 살짝 균열이 있는 거예요. 이쪽에 디펙트가 있어서 혈액이 이런 식으로 계속 새는 상태. 그래서 마찬가지로 크로닉한 상태로 볼 수 있겠고요. C번 같은 경우는 이 단어 자체가 보통 어디가 파열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단어 자체와 급성과 가깝죠. 뭐 급성 심근경색, 뭐 파열 이런 식으로. 파필라리 머슬, 보통 이제 마이트랄 밸브를 지탱해주는 파필라리 머슬 두 개가 존재하게 되는데, 보시면은 이제 안쪽에 하나 있고 바깥쪽에 하나 있죠. 이쪽에 있는 지지해주는 부분들이 파필라리 머슬입니다. 근데 이쪽에 있는 근육에 코로나리 아테리 쪽에 문제가 생겨서 혈류 공급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허혈 증상을 보이다가 나중에는 지지하고 있는 이 부분이 파열되면서 문 한쪽이 완전 열려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모든 혈액이 다 뒤로 새 나가겠죠. 굉장히 좀 위급한 상태로 볼 수 있겠고요. 럽처된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급성과 연관이 있는 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정답은 C번으로 볼 수 있겠고요. D번 같은 경우는 애뉴라 카시피케이션 이 자체가 좀 만성적인 질병이죠. 대표적인 만성 질병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10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모스트 커먼하게 생기는 심텀인데요. 크로닉한 MR, 아까 설명드렸듯이 어떤 만성적인 키워드가 나온다고 한 것은 혈액이 이제 뒤로 흘러가는 모습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레프트 아트리움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장기간 동안 진행되다 보니까 풀모너리 베인을 타고 런까지 갔다는 얘기겠죠. 그만큼의 시간을 줬으니까. 따라서 연관되는 키워드는 호흡곤란이 가장 연관되는 키워드로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마이트랄 리거지테이션 같은 경우는 어떤 호흡 관련된 또는 폐와 연관된 질환들과 관련이 있다. 혈액이 역류해서 또 렁으로 다시 되돌아가기 때문에 좀 여러가지 부하를 줄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 증상적인 부분들까지 같이 잘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00번까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코500 해설 강의입니다. 오늘은 101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이제 마이트랄 역류가 있을 때 생겨지는 변화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봤을 때 이제 울혈 증상이래요. 이제 심장이 컨제스티브, 제대로 뛰지 않아서 혈액이 고이게 되는 상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약간 좀 크로닉한 상태를 또 대변해주는 어떤 그런 증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따라서 역류의 양이 좀 지속적으로 많이 있었던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압력이 증가하는 어떤 부분으로 볼 수 있는 것을 찾는 문제인데요. 간단하게 기본적으로 레프트 벤트리클에서 에올타 쪽으로 혈액이 계속 새게 되면 당연히 압력을 많이 받게 되는 쪽은 레프트 아트리움이 되겠죠. 정답은 A번으로 간단하게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문제 마찬가지로 역류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봤을 때는 뭐 증상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보시면은 어큐트하고 시비한 상태의 역류 상태인데, 지금 어큐트하다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봤을 때는 이쪽에 있는 리플렛, 마이트랄 리플렛에 있는 유두근의 파일이라든지 여기 있는 하나 문 자체가 거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해서 혈액의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다 뒤로 새어 나가게 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들어오는 풀모나리 베인 쪽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겠고요. 따라서 렁 쪽에 저류하게 되는 혈액의 양이 또 과도하게 늘어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풀모나리 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질병을 찾으면 되겠는데요. 이 중에서도 좀 폐 부종이 가장 연관 있는 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A번 같은 경우는 객혈이죠. 어떤 객혈 증상, 기관지 쪽을 통해서 혈액이 나오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건 전신 부종입니다. 전신에 부종이 있는 상태. 그리고 이건 색전증이고요. 증상과 관련된 부분들은 각 질병 공부하실 때 조금 짝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짝을 잘 찾아서 문제 풀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10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제 마이트럴 역류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크로닉한 역류를 만들어냈을 결과물로 관계가 없는 것을 찾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번부터 볼게요. A번 보시면은 네, 기본적으로 렙트 아티륨의 압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사이즈가 커질 수 있고요. 그리고 마이트럴 스테노시스와 다르게 벤트리클 쪽도 같이 영향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그로 인해서 더 많은 혈액을 받기 위해서 볼륨을 더 넓게 설정하게 돼서 이제 볼륨 과부하가 걸리는 그런 상태가 생길 수 있겠죠. D번 같은 경우는 보통 역류의 원인보다는 보통 이제 마이트럴 스테노시스 밸브 쪽에 생기는 여러 가지 석회화 물질로 인해서 입구가 막히게 되는 대표적인 퇴행성 질병을 볼 수 있겠죠. D번은 역류보다는 협착과 관련 있는 보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10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하트 사운드와 관련된 문제예요. 시음음인데 보통 이제 청진기를 대고 소리를 듣게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디테일한 내용보다는 좀 대략적인 내용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이유는 보고자 하는 시험은 이제 에코 시험이죠. 초음파와 관련된 부분이 거의 메인이고 이런 자료들은 좀 부가적으로 되기 때문에 실제 소리를 들려주고 어떤 질병을 찾는 문제가 나오기보다는 어떤 질병을 유추할 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사운드와 관련된 부분만 간단하게 물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어떤 심자분보다는 어떤 사운드와 관련된 부분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리고 환자가 이제 역류가 만성적으로 눈에 띄게 있는 상태다. 따라서 좀 진행이 좀 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레프트 벤트리클과 레프트 아티륨의 변화를 예상해 볼 수 있는데 이쪽에는 아까 전에 문제 보신 것처럼 볼륨 오버로드가 생길 수 있고요. 왜냐하면 혈액이 뒤로 많이 새 나가기 때문에 더 많은 혈액을 받기 위해서 그만큼 확장을 하겠죠. 그 역류의 영향을 받아서 레프트 아티륨에도 마찬가지로 또 여러 가지 압력이 증가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혈액은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흘러가게 되잖아요. 레프트 벤트리클이 혈액을 에올타로 내보내고 나면 이쪽 안에는 압력이 쭉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레프트 아티륨이 압력이 높기 때문에 혈액을 전달해 줄 수 있게 되는데 지금처럼 볼륨이 과도하게 있는 상태에서는 서로 이제 압력이 거의 비슷해서 굳이 혈액을 잘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지 않는 것이죠. 따라서 이완기가 시작할 때 혈액이 잘 채워지지 않는 변화가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압력 차이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베이스가 중요하고요. 간단하게 그림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지금 S1 사운드와 S2 사운드가 거의 대표적으로 들려지는 파트 사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1이 이제 들린 다음부터 수축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S2부터 여기서부터는 이완기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이트랄이라든지 트리커스피드 이완기가 시작되어야 되니까 그 밸브들은 열리게 되는 것이고요. 에이올타라든지 풀모너리는 닫히게 되겠죠. 따라서 이 그림을 대략적으로 좀 입력을 해두시고요. S1 같은 경우는 반대가 되겠죠. 이제 수축기가 시작되어야 되니까 에이올타라든지 풀모너리는 열려지게 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마이트랄과 트리커스피드는 닫혀지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하트 사운드에서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이런 기본적인 틀 먼저 갖춰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혈액을 채워주는 부분에 있어서 또 크로닉한 변화가 생겨서 서로 압력 간의 차이가 미묘하게 좀 변화가 생기게 되면서 S3번 때는 이제 급속 충만기입니다. 이완기 중에서도 혈액을 빠르게 필링해주는 그런 타이밍인데 이쪽에서 이제 제대로 압력 차이가 생기지 않게 되면서 여러 사운드의 변화가 생길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부분은 S3번 사운드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어떤 소화의 경우에서도 좀 어브노멀하게 들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은 S1과 S2가 주요하게 들려지게 되고요. S3번은 거의 안 들리거나 또는 정상 상태의 소화에서 들려질 수 있고 S4번은 거의 잘 들리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S4번 같은 경우는 이완기 중에서도 이제 심방 수축이죠. 아트리얼 컨트랙션 타이밍에서 들려지게 되는데 워낙 움직임도 크지 않고 해서 주요하게 들려지는 사운드는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략적으로 그림 보셨고요. 따라서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조합해 봤을 때 S3번 이완기 급속 충만기 때 어브노멀한 변화를 보일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10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심장의 잡음을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는 하트 사운드였고요. 원래는 정상적으로 들려야 될 사운드가 어떤 다른 잡음에 의해서 다르게 들려진다는 것이죠. 문제에서는 마이트랄 리거지테이션이 있을 때 잡음이 어떻게 들려지는지 잘 묘사한 보기를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역류가 생기는 타이밍은 보통 마이트랄 밸브는 닫혀 있는 상태고요. 마이트랄 밸브가 닫혀 있다면 시스톨릭이겠죠. 수축기 때. 따라서 여기서 나오는 내용 중에서 디아스톨릭이라는 표현 자체는 크게 연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D번을 일단 제외를 하고요. 다음으로 이제 C번 같은 경우는 시스톨릭 이젝션 머머란 포인트 같은 경우 이제 심장에 수축하면서 나는 사운드는 에이올타에 생기는 스테노시스라든지 이런 레프트 벤트리클과 연관되는 수축기와 연관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C번도 제외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B번 같은 경우는 어떤 메카니컬한 어떤 기계음이 들린다고 하는데 MR과는 크게 연관이 없는 보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번 보시면 이제 이 표현 자체를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보시면은 시스톨릭 홀로란 표현은 뭐뭐 중간이라는 뜻입니다. 동의어로는 판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판 시스톨릭 또는 홀로 시스톨릭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면 수축기 중간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표현이 나오게 되면 바로 MR과 연관되는 키워드라고 보셔도 무관할 정도로 굉장히 연관이 있는 문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마이트랄 역류가 생기는 타이밍은 이제 수축기 중간이죠. 이미 수축기 때 에이올타가 열려있는 상태에서 이쪽 혈액이 새고 있으니까 따라서 들려지게 되고요. 보시면은 에이펙스 레디에이팅 렉실라 향하는 쪽으로 에이펙스 쪽으로 들려지게 된다. 간단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전반적인 내용을 잘 모른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MR과 연관된 키워드가 여기까지의 문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은 내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축기 중간에 이 표현만 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뒤에 또 다른 문제 풀어보시면은 시스톨 이젝션 뭐뭐가 언제 나오는지 또 이런 표현들이 언제 나오는지 나타나게 되는데 대략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시스톨 이젝션 뭐뭐 같은 경우는 에이올틱 스테노시스가 있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이젝션을 해서 내보내야 되는데 에이올타 문이 좁아져 있으니까 또 그렇게 강력한 사운드가 들려져 있을 수 있게 되고요. D번 같은 경우는 이제 디아스톨릭, 디크레센도 사운드라고 하는데 보통은 에이올틱 리거지테이션이 있을 때 이완기 때 소리가 들리려면 이제 마이트랄 밸브는 이미 열려 있는 상태고 에이올타 쪽에서 이제 감지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지금은 마이트랄 역류하는 파트고요. 뒤쪽에 여기 관련된 문제 풀어볼 때 다시 한번 언급이 되기 때문에 그때도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05번까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코500 해설 강의입니다. 오늘은 106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장 먼저 보이는 내용은 카디악 마그네틱 리소넌스 이미지네요. 카디악 MRI와 연관된 부분인데요. 우리가 보고자 하는 시험은 에코 시험인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는 것은 보통 이제 검사법마다 차이점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디테일하게 MRI 영상을 주고 어떤 질병을 판독해라라는 내용보다는 이 검사와 비교했을 때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단점이 있는지 비교해 보는 문제가 되겠죠. 엔지오그래피라든지 또는 체스트 엑스레이, EKG를 주면서 각각의 검사법의 어떤 차이점과 장단점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봤을 때는 이제 MRI에서 제공하는 정보로서 마이트랄 역류와 관련된 정보로서 뭐 관련이 없는 것을 물어보는 문제네요. 일단 먼저 카디악 MRI 영상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심장이 잘 보이죠. 일반적인 에코 검사를 하게 되면 프로브의 움직임에 따라서 프로브가 이쪽에 있을 때나 여러 가지 방향에 따라서 묘사하는 모습이 이제 단편적으로 보여지게 되는데, MRI 같은 경우는 뭐 솔렉스라든지 흉곽이라든지 에이올타라든지 다른 모든 주변 장기와 어떤 상태로 되어져 있는지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하트를 묘사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볼륨이라든지 어떤 무게, 여러 가지 산정법을 통해서 심장의 전반적인 정량적인 값을 얻기에 적합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점으로는 여기 있는 뭐 밸브 리플렛이라든지 아주 미세한 작은 구조물들을 관찰하는 데 있어서는 에코 초음파 검사가 훨씬 더 효과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문제를 보시면 A번 보면 볼륨이라는 표현이 나왔죠. 그래서 역류 볼륨을 체크하는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정량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측정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벤트리큘라 이제 마찬가지로 볼륨 측정할 수 있고, 이제 무게까지도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C번을 보시면 마이트랄 밸브 어퍼라투스인데, 어퍼라투스 부속기라고 하면 이제 파필라리 머슬, 리플렛, 코다 텐던 등등이 되는데, 근데 작은 구조물들이죠. 리플렛도 관찰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이런 부속기까지 관찰하는 데 있어서는 MRI에 제한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에코가 조금 더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차이점 정도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07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2D 모드에서 이제 M 모드를 적용시킨 파인딩인데요. 봤을 때 눈에 띄는 역류가 있는 상태입니다. MR에 있는 상태인데, 지금 여기와 관련되지 않는 보기를 찾는 건데요. 이미 앞에서 문제를 많이 풀어보셨듯이 눈에 띄는 보기들이 있습니다. MR이 있으면 랩스 아트리얼 사이즈 커지고요. 벤트리클도 마찬가지고 볼륨 오버로드 생길 수 있겠죠. 이미 BCD번은 위에 봐서 아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A번 같은 경우는 디아솔릭 플러터라는 표현이 있게 되는데, 보통 디아솔릭 때는 마이트랄 밸브가 오픈되게 되죠. 오픈이 되어져 있는 상태인데 열려지게 되는데, 여기서 지금 위쪽에는 에올틱 밸브가 있습니다. 문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에올틱 밸브는 이제 디아솔릭 때 닫혀져 있게 되는데, 여기서 역류 혈액이 나오게 되면 이쪽에는 리플렛에 떨림 현상을 줄 수 있겠죠. 여기 있는 내용은 에올틱 리거지테이션에서 관찰되는 M모드 파인딩의 대표적인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또 뒤에 AR 파트 할 때 나타나게 될 건데요. 따라서 밸브 디즈 같은 경우는 서로 이렇게 교차시켜서 파인딩 보기를 헷갈리게 만드는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같이 짝이 지어지는 표현들을 좀 정확하게 잘 기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은 이제 10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M모드 파인딩인데요. 봤을 때는 안에 있는 용적이 많이 늘어나 있는 것 같아요. 정상적인 크기보다는. 따라서 정답은 레프트 벤트리클의 볼륨 오버로드 패턴으로 볼 수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설명 하나 더 드리자면, 만약에 여기 있는 septal이나 벤트리클의 두께가 두꺼워져 있다면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레프트 벤트리클의 프레셔, 압력 과부하가 걸린 상태입니다. 대표적인 압력 과부하는 에올타로 나가야 되는데 이쪽에 협착이 있을 때 레프트 벤트리클은 더 높은 압력으로 혈액을 내보내야겠죠. 그러면 더 근육에 힘을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차차 심해지게 되면 벤트리클의 두께가 두꺼워지게 됩니다. 따라 질병에 따라서 레프트 벤트리클의 볼륨 오버로드가 있고요. 그리고 압력 과부하도 있다라는 사실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109번 문제입니다. 9번 문제에서 가장 포인트가 되는 것은 이 부분인데요. 먼저 시스톨릭 보잉이라는 표현입니다. 수축기 때 활처럼 굽어진다는 표현인데, 인트아트리얼 septum이 수축기 때 활처럼 굽어진대요. 이 문장을 보고 머릿속에 그림이 바로 떠올리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여기 있는 부분이 이쪽 부분이죠. 수축기 때니까 마이트랄 밸브가 닫혀져 있는 상태고요. 이런 상태에서
여기 있는 septum이 이쪽으로 활처럼 굽어져 있답니다. 좀 toward right atrium, 라이트 아트리움 쪽을 향해서 이렇게 활처럼 굽어져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쪽은 left atrium, left ventricle이죠. 이게 어떤 거를 의미하는지 물어보는 문제예요. 이게 septum까지 밀릴 정도고 시기적으로는 시스톨릭인데 이때는 레프트 아트리움의 프레셔가 가장 높은 상태입니다. 바로 이완기를 준비해서 혈액을 밀어넣기 전 상태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게 의미하는 바는 레프트 아트리움의 프레셔가 굉장히 증가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는 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레프트 아트리움 프레셔가 증가될 수 있는 질병을 찾아주면 되는데 지금 보신 것처럼 마이트랄 리거테이션이 가장 대표적이었죠. 계속 했던 부분이었고요. BCD1 보시면 앞에 트리커스피드라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레프트 아트리움과 크게 연관이 없는 부분이죠. 반대편이기 때문에 따라서 뒤에 있는 내용들을 잘 모른다 하더라도 여기 이제 문제가 물어보는 요지를 파악해 보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겠습니다. 지금 그림 보시면 이제 실제 역류가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아트리얼 septum이 시스톨릭 때 보잉이 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문장을 보고 이런 그림을 같이 떠올릴 수 있는 그 정도 이미지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마이트랄 역류가 있는 상태죠. 역류가 있는 상태인데 이 벨로시티의 어떤 변화를 물어봤어요. 이 벨로시티라는 것은 이제 early filling time인데 첫 번째로 혈액이 급속도로 유입되는 타이밍입니다. 마이트랄 역류 같은 경우는 레프트 벤트리클과 아트리움 사이에서 생기는 상황인데 혈액이 보통 전해지는 게 100이었다가 얼마가 되돌아가기 때문에 첫 번째 넣어줄 때 또는 레프트 벤트리클도 더 많은 혈액을 받기 위해서 이제 점점 확장을 하게 되죠. 따라서 이 벨로시티는 더 많은 혈액을 빠르게 유입시키기 위해서 증가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C번이 연관되는 복이라고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110번까지 설명드렸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코백 해설강입니다. 111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마이트랄 리거지테이션과 연관되는 문제고요. 펄스 웨이브를 사용했을 때 나타나는 변화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지금 PW 자체는 풀모나리 베인 쪽에다가 나타나게 됐는데 이미 이제 MR이라는 질병이 있는 상태죠. 이랬을 때 풀모나리 베인 쪽에 나타나는 도플러 신호에 대한 어떤 변화를 묻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연관되는 그림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마일드하거나 정상적으로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SD 그리고 살짝 AR파형 이 세 가지가 정상적인 풀모너리 베인의 플로우인데요. 시비하게 MR이 있기 때문에 혈액이 뒤로 역류하게 되죠. 따라서 풀모너리 베인 쪽에서 들어가는 혈액 자체가 여러 가지 장애를 받게 되고요. 그래서 SAV가 뒤로 반대로 꺾여지게 되는 그런 특징적인 파형 자체가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네, 따라서 이제 연관되는 보기로는 C번 S웨이브 같은 경우는 반대로 돌아가게 되고요. 이런 부분들 좀 보상해 보고자 D웨이브가 조금 더 증가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마이트랄 리거리테이션에 관련된 문제지만 연관되어 있는 풀모나리 베인의 파형 자체도 잘 이해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가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앞으로는 레프트 벤트리클, 뒤쪽으로는 풀모나리 베인 쪽과 연관되는 여러 가지 도플러 파형과 다양한 변화들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1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나타나는 문제는 컨티뉴 웨이브를 사용했다는 표현 자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봤을 때 좀 상태가 많이 심각한 역류를 나타낼 때 어떤 결정 지을 수 있는 어떤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보통 컨티뉴를 사용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파형을 얻게 되죠. 이 파형을 보고 어떤 부분을 통해서 어떤 역류의 심각도를 평가할 수가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컨티뉴를 띄웠을 때 나타나는 쪽에 브라이트니스, 밝기죠. 보통 density라고 표현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많이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덴스해지면 덴스해질수록 여기에 있는 속도 자체가 굉장히 좀 빠르고
역류의 심각도가 높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그림 보시면 위쪽에는 약한 플로우고요. 이쪽에 조금 더 진행된 부분인데 점차 이 스펙트럼 자체 안에 있는 부분들이 이제 하얗게 채워지고 있죠. 점점 덴스해지고 있는 어떤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도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는 Z density가 이제 가장 주요하게 평가되는 내용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랑 평가했을 때 앞에는 펄스 도플러를 사용한 내용이었고 지금은 컨티뉴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기초적인 물리의 차이점이죠. PW와 CW의 차이점, 그리고 칼라 도플러, 이런 기본적인 다양한 도플러에 관한 지식들이 베이스로 깔려 있어야지만 문제를 풀이하실 때 보다 더 효율적으로 풀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11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조금 길긴 한데요. 물어보고자 하는 내용은 크게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MR이 있는 상태인데 컨티뉴 도플러를 사용했대요. CW를 사용했는데 관련되는 어떤 모양과 형태를 물어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봤을 때는 A번과 D번 보기가 같은 내용인데 여기에 있는 내용 두 가지만 차이가 좀 있죠. 그래 따라서 B번과 C번 내용을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 보기 두 개 안에서 정답이 결정 지어지는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B번과 C번 같은 경우는 지금 CW에 연관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또 뒤에 나오는 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asymmetrical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칭적이지 않다는 뜻이죠.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모양이 비슷하면 대칭적인 상태인데 보통 이런 식으로 한쪽과 한쪽 끝에 차이가 있는 상태가 이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메트리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서로 동일한 형태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쉐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봤을 때 역류가 심각해지게 되면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역류라는 부분을 포인트로 기억을 해두시고요. 역류가 심각해지게 되면 파형 자체가 이런 식으로 좀 날카로워지게 돼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뭉툭하게 여기 시메트리컬 상태인데 양쪽이 대칭적으로 있는 상태는 좀 마일드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뾰족하게 뻗어나가는 상태는 이제 시비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단검 같다 그래서 대거 쉐입이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따라서 뾰족한 모양을 나타내는 용어가 나온다고 한다면 역류 중에서도 좀 심각한 상태를 평가하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컨티뉴를 띄웠을 때 나타나는 변화고요.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협착과 헷갈리게 되는데 협착 같은 경우는 좀 반대입니다. 보통 이제 좁은 구역에 혈액이 밀어 들어가기 때문에 장기간 동안 쭉 들어가는, 길게 들어가는 이런 파형 자체가 이제 상태가 심각한 상태고요. 순간적으로 빠르게 쭉 들어가는 이런 상태가 오히려 조금 마일드한 파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역류와 협착의 스펙트럼 자체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질병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무조건 뾰족하다고 해서 심각하고 이렇게 해서 괜찮다 이렇게 암기를 단순하게 하시면은 문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내용을 벗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구분지어서 암기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이제 A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대칭적이고 벨로시티가 스펙트럼에 관찰된다.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1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 같은 경우는 피크 벨로시티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피크 벨로시티. 마이트랄 리거이테이션이 있을 때 피크 벨로시티가 결정되어지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레프트 벤트리클과 레프트 아트리움 사이에서 이렇게 역류가 발생을 하죠. 여기서 측정된 속도 값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압력 차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레프트 벤트리클과 아트리움 사이에서 어떤 차이가 생기는지를 여기 있는 마이트랄 리거이테이션의 속도 값으로 구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보통 4V 제곱이라는 공식을 통해서 압력차 산정 공식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구한 값을 넣게 되면 대략적인 압력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 있는 피크 벨로시티가 반영하는 값은 보시는 것처럼 레프트 아티리움과 벤트리클 사이에서 나타나는 프레셔의 어떤 변화를 나타내는 어떤 지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압력차의
산정 공식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를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좀 상태가 좋지 않은 어큐트한 역류 상태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컨티뉴 웨이브를 사용했을 때 피크 벨로시티의 변화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조금 주의해야 될 부분인데요. 보통 이제 역류가 지금 심각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레프트 벤트리클, 아트리움, 게다가 어큐트한 상황이죠. 보통 크로닉한 상태가 아니라 어큐트한 상태라고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뭔가 어떤 다른 변화를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보통 어큐트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쪽에는 뭐 문 한쪽이 문제가 생겨서 아예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양의 혈액이 뒤로 새어 나가게 되겠죠. 보통 이제 압력 차에 의해서 레프트 아트리움에서 레프트 벤트리클로 서로 차이에 의해서 혈액을 주고 이제 보내주고 내보내주게 되는 어떤 상태가 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혈액이 많은 양이 되돌아가게 되면서 서로 간의 압력 차이가 굉장히 큰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이쪽에 나타나는 압력차가 레프트 벤트리클과 아트리움 사이에서 점점 서로 비슷해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도플러 피크 벨로시티, 리거텐트 Z 같은 경우가 이제 점점 감소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보통 이제 레프트 아트리움 같은 경우가 벤트리클에 비해서 좀 많이 압력이 좀 낮아지게 되는데 점점 상승하게 되면서 둘 차이의 변화가 많이 감소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보시는 정도가 좀 어큐트하고 굉장히 많은 양의 혈액이 새 나가는 영상을 볼 수 있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아트리움보다는 벤트리클의 압력이 더 높게 되죠. 하지만 어큐트하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양의 혈액이 아트리움에 전달되게 되면서 둘 사이의 압력차가 조금씩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나타나는 피크 벨로시티의 변화가 조금 감소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코우베 해설 강의입니다. 116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이제 MR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가 마이트랄 리거이테이션이 있게 되는데 이 부분이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또 아이소볼루메틱 릴렉세이션 타임, IVRT라고 하죠. 뭐 등용적 이완 시간 또는 이제 등용적 수축 시간 두 가지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변화하게 되는지 물어보는 문제예요. MR이 있을 때 여기 있는 시간이 어떻게 변하는지 먼저 이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펙트럼이 있을 때 이제 이완기가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있는 이 부분이 IVRT고요. 그 이완기가 끝나고 이제 수축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여기 있는 시간이 IVCT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있는 시간들이 어느 쪽에 위치하고 있는지 먼저 파악을 해주시고요. 따라서 IVRT는 이완기가 시작하기 직전이고 여기는 마찬가지로 수축기가 시작하기 직전이 되겠습니다. 눈에 띄는 마이트랄 역류가 있을 때 보통 문제가 있는 쪽이 먼저 열려지게 됩니다. 이 혈액 자체가 많이 새 나갔기 때문에 다시 빠르게 혈액을 다시 받아줘야겠죠. 따라서 마이트랄 밸브가 정상적인 타임보다 조금 더 빨리 열려지게 돼요. 그 말의 뜻은 여기 있는 등용적 이완 시간 자체가 정상적인 상태보다 조금 더 짧게 바뀔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좀 기본 개념과 함께 전 MR이 있을 때 변화되는 마이트랄 밸브에 빨리 열려지는 그런 포인트까지 같이 물어보는 조금 복합적인 유형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물어보고자 하는 내용을 정답을 찾아보면 감소하는 것이죠. 그래서 IVRT 타임 자체가 감소하게 되는 부분이 정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11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칼라 플로우 도플러를 사용한 상태입니다. 앞서 풀어봤던 문제들은 뭐 CW, PW와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이쪽에서는 이제 빨간색,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는 칼라 도플러를 사용해서 반정량적인 어떤 평가를 하고 있어요.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대략적인 수치를 낼 수 있는 그런 평가법을 칼라 도플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정량적인 어떤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물어본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림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마이트랄 밸브에서 역류가 있게 되는 영상인데요. 또 이런 식으로 쭉 뻗어나가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금 칼라 도플러로 평가를 하게 되죠. 보통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레프트 아트리움에서 여기 있는 역류 에리어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서 이제 심각도를 평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레프트 아트리움과 비교를 했을 때 이 정도면은 전체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죠. 마일드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렇게 레프트 아트리움에서 절반 가까이 많은 양의 역류량을 차지하고 있다면 좀 더 심각한 상태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옆에 그림 보시면 여기에 관련된 용어들인데요. 보통은 이런 복잡한 어떤 계산법, 피사법이라든지 유효구 면적 구하는 공식들에 대해서 한 번쯤 접해보신 적이 있을 텐데, 이런 복잡한 공식을 적용하기보다는 간단한 기본 개념을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가 더 잘 출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베나 컨트랙터의 위치가 어떤 쪽인지, 어느 부분을 베나 컨트랙터라고 하는지, 여기에 관련된 어떤 특징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거고요. 그리고 각각의 명칭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지 또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칼라 도플러를 사용했을 때 나타나는 마이트랄 리거이테이션에 관련된 용어들에 대해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이제 반정량적인 평가인데요. 보통은 이제 교재에서 물어보는 내용대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통 리거이테이션의 역류 Z 에리어와 그 다음에 레프트 아트리얼 에리어를 이런 식으로 B를 냅니다. 냈을 때 이 값이 40%보다 높게 되면 상태가 좀 좋지 않은 상태로 볼 수가 있고요. 20%보다 미만으로 된다고 하면 마일드한 상태로 볼 수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여기 있는 역류 Z의 에리어가 아트리움에서 많은 양을 차지하면 차지할수록 이 값은 크게 나타나게 되겠죠. 어떻게 보면 단순한 어떤 공식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반정량적인 방법으로 평가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 있는 A자가 말해주듯이 여기는 에리어의 어떤 서로 차지하고 있는 면적을 통해서 칼라 도플러를 통해서 반정량적인 방법으로 평가하는 그런 내용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도플러 사용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거든요. 칼라 플로우를 사용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해서 칼라 도플러를 사용해서 MR을 평가하는 것과 관계가 없는 것을 찾는 겁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베나 컨트랙타와 P사, 기본적인 내용들이었죠. 게다가 Z 에리어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이제 정량적인 평가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항목들입니다. C번 피크 밸런스 같은 경우는 보통 최고 속도는 컨티뉴에서 측정하는 대표적인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기초 물리에 대한 어떤 베이스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11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이제 보시면은 정량적인 방법이에요. 정량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어떤 명확한 수치가 나오는 방법입니다. 40이면 40, 여러 가지 어떤 측정법을 통해서 퍼센티지가 나온다든지 용적이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는데요. 봤을 때 역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관계가 없는 것을 찾는 겁니다. 역류 볼륨을 구한다. 정확한 수치가 나오겠죠. 보통은 60ml보다 더 많은 양이 있게 되면 시비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프랙션이죠. 그래서 구열리를 하게 되는데 어떤 비율적인 부분이 되겠고요. 봤을 때 50%보다 더 많은 양의 어떤 비율값이 나온다면 시비한 상태로 볼 수 있겠습니다. D번 같은 경우가 이제 ER 유효구 면적이죠. EROF 이렇게 하는데 ERO라고 간단하겠습니다. 봤을 때 유효구 면적 자체는 보통 0.40 cm 제곱보다 값이 커지게 되면 시비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A, B, D번 같은 경우는 정확한 수치가 나오는 정량적인 방법으로 볼 수 있겠고요. C번 같은 경우는 앞서 설명드린 문제처럼 보통 Z 에리어에서 레프트 아트리움의 간단하게 B를 통해서 값을 구하는 방법이었죠. 그래서 40보다 큰 값이 나오면 시비한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칼라 도플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반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정량적인 방법과는 맞지 않는 보기라고 같이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12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카디악 도플러 중에서도 심각한 마이트랄 역류가 있게 되는데요. 여기와 관련이 없는 걸 찾는 겁니다. 이제 앞서 어떤 심각한 상태에 대한 역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여기와 관련된 부분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번 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덴스하고 삼각형 형태,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런 식으로 덴스하게 나타나는 구조물 자체가 이제 보통 역류에서 나타나는, 컨티뉴에서 나타나는 변화라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맞는 보기를 볼 수 있고요. 풀모나리 베인 시스톨릭 플로우, 아까 저번에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S웨이브가 이제 반대로 치환되는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시비한 역류가 있을 때 생겨지는 변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D번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드린 내용이고요. 여기 비율 자체가 40보다 클 때 어떤 역류 상태가 심각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통 B번 같은 경우는 이 웨이 벨로시티가 역류가 조금 더 심각해질수록 이 벨로시티 값이 보통 1.2보다 높아지는 경우가 있죠. 따라서 B번이 여기서 물어보는 문제와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고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